결혼한 지 7년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고 아내는 중견 광고 회사의 팀장입니다. 맞벌이 부부로 지내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인데 아침마다 학교 보내고 출근 준비하다 보면 둘이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도 채 안 됩니다. 요즘은 아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보다는 아이의 엄마 함께 사는 동료 같은 느낌이 더 가까워요.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회의 늦게 끝났지? 그날도 퇴근한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마워. 나 진짜 배고팠어. 하며 웃었을 텐데 요즘은 그런 미소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불 끄고 누워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가 없어졌을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내가 요즘 좀 무심했지?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시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외근을 자주 나가게 된 것도 이번 광고주는 까다로운 분이라 현장 미팅이 많아. 회의, 출장, 야근. 늘 바쁘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별 의심 없이 고생하네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집에서 웃는 일이 줄어들고 출근 준비엔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옷차림, 화장, 머리 스타일. 예전엔 10분이면 끝났던 준비가 요즘은 30분도 넘게 걸리더라고요. 여보, 요즘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 기분 전환 좀 하려고. 그러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외근 나갔다가 도윤 선배 만났어. 기억나? 그 말에 머릿속이 멈칫했어요. 대학생 때 종종 이름 나왔던 동아리 선배. 아, 그 잘생겼다던 선배. 응. 지금은 광고주 쪽 이사래. 우리 회사랑 같이 일하게 됐어. 그 말은 뭐랄까. 예전 기억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익숙하고 낯선. 그날 이후 아내는 종종 그 선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도윤 선배가 진짜 웃긴 얘기에서 빵 터졌어. 일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그 선배 덕분에 좀 웃었어. 처음엔 그냥 업무 얘기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툭 던진 말이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요즘은 도윤 선배 얘기를 자주 하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멈칫한 뒤 그런가? 그냥 편한 선배라서.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이 사라진 느낌. 대화는 점점 줄고 미소는 다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게 질투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그냥 지친 마음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아내는 지금 어딘가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회식이 있다고 말한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거래처 회식 있어서 좀 늦을 거야. 예전 같았으면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 정도의 말은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그래, 다녀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어딘가 가벼운 불안 같은 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 11시를 넘긴 시간.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은 정돈되어 있었고 술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 많이 피곤했어? 응,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어딘가 멍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고 출근 준비에도 이상하리만치 공을 들였습니다. 옷장 앞에서 서성이는 시간, 머리를 말리는 자세, 심지어 향수를 뿌리는 타이밍까지 아내의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꾸미는 거야? 그냥 여자로서 나를 좀 챙기고 싶었어.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지금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말 같았거든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 아내는 또 외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미팅하다가 도윤 선배랑 밥 먹고 들어왔어. 진짜 피곤하다. 그 말 속에 담긴 이름. 또 도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선배랑 자주 보나 봐? 아내는 멈칫하더니 프로젝트 파트너니까 자주 만나게 되지. 그 말 맞는 말인데 왜 그렇게 찜찜했을까요? 며칠 후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스쳐봤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 너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보낸 사람은 도윤. 그날 밤 아내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나는 그냥 사람으로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녀가 느끼는 외로움, 그 말 한 줄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 때문이야? 아내는 고개를 떨구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나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고마웠어. 그날 이후 아내의 귀가는 점점 늦어졌고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혼잣말로 웃는 표정이 자주 보였어요. 그 웃음이 저를 향한 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아내가 회식이라고 했던 그날 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그날은 회식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무작정 나섰습니다. 강남 신논현 쪽. 도윤 선배의 회사 근처 카페. 저 멀리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 선배와 아내는 마주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야 했지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났고 화도 안 났습니다. 그냥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안. 회식이 늦게 끝났어.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것도 그쯤부터였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오면 괜히 초조해졌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는지, 언제 씻는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는 시간이 있는지. 그동안 당연하게 지나쳤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바쁘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는 보고서 마감이야. 진짜 정신없어. 하지만 그런 말들이 이제는 제게 보고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지 미리 말할게. 그런 느낌. 주말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해도 이번 주는 힘들어. 팀원 회의가 있어서 워크숍 준비해야 해. 그 말들을 그대로 믿기엔 이미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은 늘 뒤집혀 있었고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혼자 있을 때면 혼잣말처럼 웃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 번은 조용히 다가갔더니 응,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바로 끊더군요.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사이 노트북에 연결된 클라우드 앨범을 열어봤습니다. 몇 장의 사진이 자동 업로드 되어 있었어요. 낯선 카페, 낯선 조명, 그리고 그녀가 찍힌 사진 하나. 앵글이 낮았고 웃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모르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일정을 따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린더에 표시된 외근 장소, 회식 날짜, 미팅 대상.
그녀의 말과 실제 움직임이 맞는지 비교하기 위해서였죠. 한 번은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내의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어제 조기 퇴근하셔서 부럽더라고요. 요즘 팀장님이 일찍 가실 땐 되게 기분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날 아내는 광고주 미팅 때문에 늦는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아내는 늦게 들어왔고, 진짜 힘들다. 하루 종일 미팅만 하다 왔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이전에는 공유했던 암호조차 잊혀졌죠. 그게 말해주는 건 단 하나였어요. 지금 당신은 더 이상 들여다보지 마. 하지만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내 아내인지 확인해야 했고, 내 아이의 엄마로서 지켜야 할 사람이 맞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의 끝에서 저는 모든 것을 뒤바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 금요일 아내는 일찍 퇴근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도윤 선배랑 외부 회의 한 건 있고 일찍 끝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외부 회의라는 말이 또 가슴에 걸렸습니다. 회의라는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퇴근 시간 즈음 아내의 회사 근처에 갔습니다.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시 반쯤 도윤 선배와 함께 나오는 아내를 봤습니다. 둘은 길 건너 카페로 향했고 누가 봐도 업무와는 거리가 먼 분위기였습니다. 웃고 있었고 도윤 선배는 아내의 팔목을 자연스럽게 붙잡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누가 내 안의 바닥을 열어젖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소리도 걸음도 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광고주가 미팅을 길게 잡아서 늦었어. 밥은 먹었어? 늘 하던 말투였고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응 한마디로 넘겼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더 이상 저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회사 근처에서 아내의 후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요즘 도윤 이사님이랑 자주 다니시던데요. 팀원들 사이에서도 좀 말이 많아요.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도윤 선배랑 일 많이 해? 응. 거의 붙어 다녀. 이번 캠페인은 그쪽 광고주니까. 이제는 대놓고 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마치 내가 더 이상 신경 쓸 권리가 없다는 듯이. 그 주말 아내는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회의 자료 준비해야 해. 모니터 화면을 슬쩍 보니 PPT 창은 열려 있었지만 한참 동안 아무런 수정도 없었습니다. 대신 카톡 알림이 연달아 뜨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대화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월요일엔 좀 긴 시간 볼 수 있을까?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는 지금 누군가와 일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선이 아니라 이제는 명백한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회사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건 곧 이 거짓된 일상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도윤 선배랑 자료 정리하고 광고주랑 마지막 미팅까지 했어. 피곤한 듯 말했지만 화장은 거의 지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눈가엔 약간의 반짝임이 남아 있었고 립스틱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오늘도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선배는 결혼 안 했지? 아내는 아주 짧게, 아니 했는데 지금 별거 중이래. 이혼 준비 중이래.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혼 준비 중. 그 말이 아내의 마음을 열게 한 열쇠였겠죠. 책임 없는 감정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포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도윤 선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계정, 업계 커뮤니티 관련 기사. 놀랍게도 도윤 선배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의 남자였습니다. 부인의 계정에는 생일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도윤 선배는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에도 태그되어 있었죠. 이게 이혼 준비 중인 사람의 생활일까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철저하게 속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든 말든 그녀는 이미 제게 거짓을 반복했고 그 거짓은 제 아들과도 연결된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 저는 핸드폰을 조심스레 들여다봤습니다. 잠금은 바뀌어 있었고 지문 인식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이제 이 사람은 나와 공유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움직였습니다. 아내의 일정표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고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되는 사진들을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의 메타데이터에는 시간과 위치가 남아 있었고 그걸 보면 아내가 말한 장소와 시간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사무실에만 있었어. 그런데 사진엔 강남의 한 북카페가 배경으로 찍혀 있고 시간은 오후 2시 42분. 그 카페는 지난달 도윤의 SNS에서 분위기 좋다며 올린 장소와 동일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행동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외근을 나간다고 말한 날 저는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 신사동의 한 골목. 그곳에서 아내는 도윤과 함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카페였지만 2층은 프라이빗 룸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회의보단 데이트에 가까운 공간. 저는 문 앞까지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 출입 시각과 사진을 남겼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외근 진짜 힘들었어. 자료가 자꾸 바뀌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더는 감정으로 대화를 할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과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대화해야 하니까요. 아내의 움직임은 더 이상 제 말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아닌 기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되는 사진, 캘린더에 남겨진 일정 메모, 위치 기반 앱 사용 이력까지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중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4월 14일. 아내는 광고주랑 대면 미팅 있어서 외근 간다고 했죠. 하지만 클라우드에는 그날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남양주에 있는 한 리조트. 회의실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은 그녀가 직접 찍은 게 아니었어요. 앵글은 낮았고 아내가 와인을 들고 살짝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도윤 선배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진 하나가 말해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장소, 시간, 표정, 분위기. 이건 그냥 외도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노트북을 켜고 사진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시간 오후 2시 38분. 위치 남양주 땡땡 리조트. 아내는 그날 4시까지 서울 본사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의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너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라.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내용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일 좀 덜 힘든 것 같아. 도윤 선배가 워낙 잘 맞춰줘서 그런가. 그 말에 저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 이제 다 알겠다. 이후 저는 증거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리엘러티. 그 안에 하루 단위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위치 캡처, 사진 메타데이터, 카톡 화면, 통화 내역, 녹취 가능한 짧은 메모. 그 모든 걸 저장하는 동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분노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걸 모으는 건지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말로 붙잡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구나. 나는 감정으로 기다렸고 그녀는 그 감정을 조용히 짓밟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친구 만나기로 했어. 결혼한 친구인데 힘들다길래. 친구. 이제 그 말은 거짓의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저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점심시간 평소보다 조용했던 제 모습을 본 지혜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혜는 같은 학년 국어 교사였고 저와는 5년 가까이 함께 일한 동료였죠. 요즘 괜찮으세요? 툭 던지듯 조용히 말하더군요. 괜찮지 뭐. 왜? 그냥 요즘 선생님 표정이 좀 달라 보여서요.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말 뒤에 무언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은수 씨랑 도윤 선배라는 남자 강남 쪽에서 같이 있는 거 봤어요. 퇴근길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확실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조심스레 끄덕였습니다. 그 두 사람 예전에도 뭔가 좀 이상했어요. 한 번은 회식 자리에 도윤 씨가 잠깐 왔는데 서로 대하는 태도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 말은 확인 사살 같았습니다. 내가 보고 들었던 모든 단서들이 이제는 의심이 아닌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워크숍은 1박 2일이야. 남편한텐 그렇게 말했어. 걱정 마. 목소리는 낮았고 숨죽인 웃음이 뒤따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 주말 아내가 말한 대로 워크숍을 간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다던 지역의 숙박업체 목록을 검색했고 도윤 선배의 차 번호를 기억해 두고 있었기에 현장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윤 선배의 차량이 있었고 리조트 3층 로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체크인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다 사진 한 장을 찍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 선배의 아내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첨부한 사진 한 장, 그들이 함께한 장소, 시간, 차량 번호까지. 다음 날 도윤 선배의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의심만 했어요. 근데 이걸 보니 확신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서로 다른 가정의 균열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그때 처음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이제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고 정리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행동은 참는 거였고 이제부터는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내와 도윤 선배가 함께한 사진, 클라우드에 남은 일정 변경 내역, 녹음된 통화 내용과 캘린더 기록. 이걸 회사가 모르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업무 시간에 외부인을 만나 개인 시간을 보냈고 그 대상은 협업 중인 광고주 이사였습니다. 직장 내 윤리 규정, 이해 충돌 방지 의무, 그 어떤 조건으로도 회사가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저는 익명으로 회사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중하고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한 내용과 증거를 정리해서 첨부했습니다. 귀사 소속 팀장이 광고주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업무 시간 중 특정 장소에서의 잦은 만남과 프로젝트 관련 비공식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낸 다음 날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오늘 인사팀에서 부르더라. 무슨 이유인데? 글쎄 익명 제보가 있었다는데 나랑 도윤 선배 얘기래.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가 눈치를 챘을까? 하지만 아내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요즘은 왜 이렇게 날씨가 흐리지? 라고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 선배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가 소속된 광고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캠페인 계약을 파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업계 커뮤니티에도 이사, 여성 팀장과의 의혹이라는 익명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실린 프로필은 빠르게 내려졌고 회사는 내부 정리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죠. 한편 도윤 선배의 아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고 제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조만간 이혼 소송도 함께 들어갈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분노와 침착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회식이 없다며 일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피로보다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스스로가 만든 파국을 마주하고 있다는 자백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의 자료를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업무상 부적절 행위 관련 기록. 문서 제목은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저의 감정은 처절하고 뜨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하고 법률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그녀도 이 자료를 보게 될 겁니다. 징계위원회는 생각보다 빨리 열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은 아내에게 정식 서면 소명서를 요구했고 도윤과의 관계에 대해 업무 외적인 사적 개입이라는 항목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공식 경고받았어. 팀장직은 당분간 유지 못할 것 같아. 표정은 무너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회의도 빠지고 프로젝트는 전면 이관됐어. 본사에서 나오라는 얘기나 다름없지.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리를 잃었고 도윤은 소속 회사에서 공식 해고됐습니다. 업계 단톡방엔 도윤의 실명과 함께 계약 취소, 후속 프로젝트 제외 같은 글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 끝났대. 실무자가 그 짓을 하면 누가 신뢰하냐고. 지인에게서 들은 말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고발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는 회사 내에서 좌천됐습니다. 신입 교육팀으로 발령이 났고
그동안 해오던 모든 프로젝트는 정리됐습니다. 아내는 새벽마다 깨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보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멍한 얼굴로 부엌에서 식탁을 닦거나 창밖만 바라보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아이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엄마는 왜 맨날 조용해? 엄마는 왜 나랑 얘기 안 해? 아이의 눈동자에는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좀 아파. 그래서 조용히 쉬는 거야. 그 말을 하며 아이를 안았는데 그 순간 제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낮잠에서 깨어나 혼잣말처럼 중얼댔습니다. 아빠는 엄마 싫어졌어? 아빠는 엄마랑 왜 말 안 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는 말없이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을 몇 벌 넣더니 잠깐 혼자 지낼게. 정리 좀 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그 말 뒤로 아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제 집엔 저와 아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아이와 함께 잠든 거실 한켠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웅웅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와 조용히 지냈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가거나 학원 숙제를 도와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문득문득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식탁에 둘이 마주 앉을 때 한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얘기하고 싶어.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미안했어. 그 말이 나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위로받고 싶었어. 내가 너무 지쳐 있었고 당신도 바쁘고 우리 대화도 없고. 그녀의 말은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선택한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난 그게 감정이란 걸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 감정이 우리 가족을 망쳤다는 건 알고 있어? 아이도 느끼고 있어. 엄마가 달라졌다고 대답 안 한다고 자기 때문에 엄마가 사라진 줄 알 수도 있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마. 제발.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책임의 문제야. 그리고 나는 지금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은 아주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말처럼.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넌 원하는 만큼 아이를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너와 다시 부부로 사는 일은 없을 거야.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래. 받아들일게.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꺼내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 감정은 사치였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며 뒤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순간 모든 소리가 꺼져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달려왔고,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당분간 좀 멀리서 너를 볼 거야. 그 말을 하는 내내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와의 미팅 날짜도 잡았고 상간자 소송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가는 걸로 정리됐고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했습니다. 도윤 선배는 끝까지 연락을 피했고 법원에서 송달 명령을 내려서야 겨우 응답했습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클라우드에 남은 위치 기록, 호텔 체크인 내역, 캘린더 스크린샷, 문자와 음성 녹취까지. 도윤 측 변호인은 본인의 감정은 순수했다. 서로의 위로가 있었을 뿐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이 변명이란 건 판사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도윤은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고 부인의 소송에서도 별도로 청구된 금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도윤은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소속 회사는 물론 그와 일한 광고 대행사들조차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이제는 신뢰를 저버린 남자로 낙인 찍혔죠. 한편 아내는 친정에도 사실을 들켰고 양가 모두에게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게 뭐야? 너 애는 생각 안 했니? 그 말들은 피보다 날카로운 칼처럼 아내의 마음을 베었을 겁니다. 한때 친구였던 이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다니는 모습이 회사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소문도 들려왔고 본사 건물 카페에서 혼자 앉아 텅 빈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던 모습도 누군가 사진으로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정식으로 인사 이동 요청서를 제출했고 지방 영업 지점으로 좌천됐습니다. 출퇴근 거리는 왕복 3시간. 대중교통도 없는 지역. 그녀는 가끔 집 근처에 와서 아이를 멀리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시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고마웠어. 당신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 그 짧은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삶에서 과거가 되었고 아이에게는 한때 함께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법원은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에는 많은 것들이 고려됐겠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아내는 누군가를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아이는 그 이후로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일엔 학교를 다녀오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소소한 일상을 보냅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날 서류를 정리하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절대로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날 이후 아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유지됐지만 직접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이 앞에 서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낀 걸지도 모르죠. 이따금 아이도 엄마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다시 집에 와? 엄마는 왜 나랑 같이 안 살아? 그럴 때면 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혼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래도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엔 어린아이답지 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의 일상은 안정을 찾아갔고 저도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선생님들과 웃으며 대화도 하게 되었고
퇴근길에는 아이를 학원에서 데려오는 일상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아이와 함께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라떼 한 잔과 아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하나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 조용히 서 있는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아이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의 웃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미소 같은 걸 지은 듯 했죠.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아닌 그저 끝났다는 실감. 이제는 그녀를 붙잡을 이유도 그녀가 돌아올 곳도 없다는 걸. 그날 밤 아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 본 것 같아.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도 너 보고 좋았을 거야.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떤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길게 이어지는지 몸으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와 함께 다시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단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